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챙겨 듣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이는 40 중반이고요. 원래 결혼 전에는 회사 다니다가 애들 낳으면서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찬데 자꾸 시어머니는 결혼 안 한 서방님들까지 저한테 챙기라고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댁은 아들만 넷이고 저희 남친이 장남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맏며느리였고 서방님들 셋이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위치한 별로 넓지도 않은 시댁에서 서방님들이 같이 새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여간방이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넷이나 낳아서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그 넷을 모두 서울의 명문대학에 전부 보냈거든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아직도 유명한 게 바로 우리 아들들 덕분이야. 우리 아들 넷이 모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갔잖니? 공부 유전자가 남다른 건가 하면서 주변에서 어찌나들 부러워하던지.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너무 좋으셨겠어요. 저희 아이도 지우씨 닮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겠죠. 그럼 말도 마라. 애 키우는 집 엄마들은 다 한 번씩 나한테 찾아와서 제발 상담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사실 우리 집 애들은 워낙 똑똑하게 태어나서 알아서 잘해가지고 내가 크게 할 건 없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집 앞에 애 엄마랑 애 엄마들은 다 와서 줄 서가지고 나를 기다리기도 했다니까. 비법이라도 있으면 알려달라면서 말이야. 어머니께서 난처하셨겠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였어도 피곤했을 것 같네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애들은 원래부터 똑똑하게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말이야. 그때 나한테 상담받은 엄마들은 항상 다 나를 따라하려고 그랬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게 너무 피곤하더라니까. 넌 모를 거다. 공부 유전자가 남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집안에서 많이들 부러워했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소리를 결혼해서 수백 번도 넘게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시댁 그 많은 아들넷 중에 저는 앞으로 제일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고요. 물론 결혼 당시에는 이렇게 지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당시 결혼 전 상견례 때는 저희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요. 둘째 도련님은 대기업에, 셋째 넷째 도련님은 명문대생이었으니까요. 상견례를 마치고 온 날 친정아빠가 어쩜 사돈 집안은 그렇게나 훌륭하냐면서 친정아빠 입에서 사돈 칭찬만 일주일을 넘게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저희 아들 자랑 같아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긴 잘 안 하는데 큰애는 은행에 다니고 있잖아요. 둘째는 대기업 다녀요. 그리고 셋째랑 막내는 서울 명문대생이고요. 제가 너무 많이 말하면 입 아플까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 공부 유전자가 남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그렇게들 비법이 뭐냐고 애 있는 엄마들은 전부 찾아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저를 피곤하게 했답니다. 아유 사돈께서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자식 농사 완전 성공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비법이 뭔지.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들을 잘 키울 수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다 똑똑하게 태어난 거라서요. 근데 자꾸 저한테 와서 비법을 물으니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잘나긴 했죠. 공부는 다 너무 잘해서 서울 명문대를 나왔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집안이 흔치 않잖아요. 저는 제 아들들을 저희 집 자랑이자 보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 같아도 아들들이 이렇게 다 공부도 잘하고 잘 커졌으면 같은 마음일 것 같네요. 그런 아드님이 저희 딸이랑 결혼한다니 저희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사돈께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감사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아들들이 더 똑똑해서 아마 앞으로도 사돈 댁에 큰 도움이자 사랑이 될 겁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사돈 집안 아들들이 다 서울 명문대 나온 수자들이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시댁을 나쁘게 보는 눈치는 아니었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워낙 자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특별히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새옹지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시댁은 집안에 있는 오은이란 온을 대학 입학시키는데 다 써버렸는지 제가 결혼하고 딱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시댁에는 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은행에 다니던 남편이 회사 하나 차려보겠다고 실룩거리다가 그만 몽땅 다 날려먹고 말았던 것이죠. 시키지도 않았던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당신 은행 잘 다니다가 퇴사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평생 사업에 사자도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덥석 뛰어들면 사기인 줄 알았어야지. 그걸 그대로 날려먹으면 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몽땅 다 날려버렸네. 우리 신혼집 팔면 그나마 막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거 팔고 나면 적어도 빚이 남진 않을 거야. 아휴 진짜 이 왼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렇게 신혼집 팔고 나면 우린 뭐 길바닥에서 사냐? 어디서 살 건데? 어디서? 월세 알아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잠시만 우리 본가에 같이 들어가서 지내면 되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당신 친정은 부산에 있어서 학교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시댁살이 나 너무 싫어. 그냥 월세를 살자. 아님 다 버리고 그냥 부산으로 가든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정말 화병 낼 것 같아. 정말 당분간만이야 당분간만. 신혼집 하나에 겨우 빚 없이 청산할 수 있는데 무슨 돈으로 또 보증금에 월세를 구하겠어. 잠시만 우리 본가에 학과에서 살자. 내가 다시 취직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럼 딱 당신 취직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다. 학과는 정말 하기 싫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한테는 내가 학과하겠다고 잘 말씀드릴게. 남편의 사업 실패 덕분에 저희는 살던 신혼집까지 팔아야 됐습니다. 신혼집을 팔고 나니 그래도 빚까진 생기지 않았는데 잠시 동안은 시댁에 들어와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은 부산에 있어서 친정살이는 생각도 못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어쩔 도리가 없이 학과에서 시댁에 들어와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이번엔 둘째 도련님이 짐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오더라고요.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난데없이 변호사를 하겠다며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듣는데 제 남편 상황과 갑자기 겹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도련님은 변호사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제 남편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저 회사 때려쳤어요. 그동안 대기업 다니면서 회사 부품된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저 여기서 지내려고 아예 들어왔어요. 뭐? 그럼 다니던 회사는 정말로 그만둔 거니?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그냥 대기업이라 다니기에는 좀 아까운 인재지. 그래, 변호사 하면 딱이겠다. 우리 둘째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둘째 영리하게 말 잘 듣는 걸 알아봤으니까 그래도 본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시 공부해라. 그럴게요. 제가 생각해도 급찮에 나을 것 같아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형수님도 계시네요? 몰랐어요. 둘째 도련님, 저도 도련님이 본가로 아예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참 자주 보겠네요. 변호사 고시 응원할게요. 둘째 도련님이면 잘 해내실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공부 쪽으로는 시댁 쪽이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걱정하진 않았죠. 사업 실패보다야 차라리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 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저희 남편한테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얼른 재취업할 준비나 해서 얼른 둔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줄 알았던 셋째 도련님도 박사 과정을 밟겠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시댁에 들어와 공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도련님에 이어 셋째 도련님까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걸 보자 저는 시댁에서 합가에 살고 있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공부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취직 대신 박사까지 하려고요. 석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저는 연구와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려고 짐 싸서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셋째가 연구하고 관찰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취업은 박사하고 나중에 하면 더 많이 벌잖아. 그래, 하고 싶은 공부하려면 박사까지는 해야겠다. 잘 왔다. 얘 뭐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짐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라. 네, 어머님. 셋째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또 자주 보겠어요. 짐은 이쪽으로 주세요. 일단 여기다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도련님까지 들어오자 제 예상대로 시댁은 여유가 더 없어졌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셋째 도련님 둘 다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고 시댁에서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막내 도련님 역시 시댁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게 어려워졌죠. 용돈도 못 받아 쓰다 보니 막내 도련님 역시 본가에 들어와 지내게 됐고요. 이렇게 줄줄이 들어오는 것도 참 시댁이 다시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 큰 도련님들이 다시 시댁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형수님, 혹시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둘째 형이랑 셋째 형이 지금 공부하니까 집에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저한테는 용돈도 안 주는데 서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 말이죠. 형수님은 돈 없어요. 막내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저희도 없죠. 요즘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우리도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막내 도련님한테 용돈을 못 줄 것 같네요. 심지어 철없는 막내 도련님은 저한테까지 용돈을 줄 수 없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집은 40평이고 방이 4개였습니다. 안방은 시부모님이 쓰고 서재방은 고시 공부하는 둘째 도련님 혼자 썼고요. 현관 쪽 방은 저랑 남편이 쓰고 저희 방 맞은편은 막내 도련님이 쓰는 식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셋째 도련님은 막내 도련님과 방을 같이 썼는데 큼직큼직한 물건만 본가에 두고 잠은 거의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저도 거의 대학원에서 지내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다 큰 형제가 같이 방을 쓰려니 불편했겠죠. 개인 공간도 없고요. 막내 도련님까지 짐 싸들고 본가에 들어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부르시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조용히 대화할 공간은 베란다뿐이었고 변호사 준비생에 박사 준비생, 취업 준비생까지 있으니 대화할 일은 다 베란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데려가길래 뭔 소리를 또 하시려나 했더니 제 팔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너 일단은 애 낳는 건 잠시 미루는 걸로 해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 낳는 걸 미루다뇨. 아이 가지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란 말이지. 내 말이 어렵니? 지금 우리 집 상황 좀 봐라. 애가 태어나서 울고불고 하면 우리 둘째랑 셋째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그리고 막내도 취업 준비잖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조카가 태어나서 삼촌들 학교를 방해하면 안 되지 않니? 네, 그런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애 가지고 싶어도 그러기 곤란한 상황이긴 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말아들은 걸로 알겠다. 말이 통하니 다행이구나. 베란다문 조심히 닫고 나와라. 솔직히 당시에는 애를 낳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할 판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이 먼저 저렇게 말하니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뒷바라지에 남편 뒷바라지 거기에 3명의 도련님들 뒷바라지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날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지방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눈이 많이 와 결국
남편과 지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올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먹어 그런지 그때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겨버린 거였죠. 임신 소식을 전할 때도 어찌나 민망하던지 난리통인 시댁 안에서 지낼 때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집안운이 또 한 번 바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우리 아이를 보고 늘 복덩이라고 하셨죠.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기자마자 남편도 잘 풀리기 시작했고요. 원하던 직장에 재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둘째 도련님이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요. 둘째 도련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변호사님이라면서요. 역시 해내실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겹경사가 생기니 더 좋네요. 감사해요 형수님. 아빠 말대로 첫째 조카가 완전 복덩인가 봐요. 저도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조카도 태어나고 너무 좋네요. 아, 내가 뭘 했어. 우리 첫 손주가 복덩이라고 했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주. 하래비한테 와봐라. 아이고 예뻐.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변호사가 생겼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 저희 첫아이 돌잔치가 끝날 무렵에는 셋째 도련님도 박사과정이 끝나고 연구원으로 취직해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도련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도련님들은 하나씩 독립해서 나갔죠. 저 박사 끝나고 바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이게 다 저 공부할 때 도움 주신 덕분이에요. 저희 조카 돌잔치 끝나자마자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복덩이 손주가 또 길을 줬나 보다. 복의 기운을 말이야. 우리 셋째가 박사 졸업과 동시에 바로 연구원이 되다니. 이제 나는 소원이 없다 소원이 없어. 너무 축하드려요 셋째 도련님. 그 어려운 박사를 마치고 바로 칼취업에 성공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들도 박사 연구원 삼촌이 생겨서 엄청 기쁜가 봐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연하지. 우리 셋째인데 난 당연히 우리 셋째가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제 기어학 펴고 살아.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둘째 셋째 도련님이 출가를 하고 제일 중요한 우리 분가도 바로 우리 아들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었답니다. 저희 아들이 반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는데 막내 도련님이 7급 공무원 준비할 때라 막내 도련님 공부에 방해된다고 시어머니가 먼저 분가하라고 재촉하셨거든요. 그 덕에 분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아니 너희 아들이 밤낮으로 울어제끼니까 우리 막내가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않네. 눈치가 있으면 얼른 분가해라. 지금 우리 막내 하나 남았는데 계속 같이 살면서 우리 막내 앞길 막을 생각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 지금 저희 분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얼른 나가보도록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저희 애기 아빠도 원하던 곳에 재취업해서 열심히 돈 모았으니까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라. 하루하루가 중요한 애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어? 나갈 준비 얼른 해라. 네, 그럴게요.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분가하도록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나갈 생각이었어요.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서방님들한테 무슨 공부바람이 불었는지 둘째 도련님은 고시공부, 셋째 도련님은 박사 연구에, 막내 도련님은 공무원을 하겠다고 공시 준비를 하는 바람에 저는 돌째 몇 명의 밥상을 차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집이 방대희밖에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아들들을 다 집으로 들이셨죠. 뭐하러 아깝게 다른 집을 또 구하냐면서 우리 집에서 숟가락 몇 개만 더 얹으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자꾸 당연한 데 넘어갔어요.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미안한 내색을 했지만 그걸 갈수록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런 생활에 드디어 청산한다고 생각하니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애들은 훌륭한 삼촌들이 많이 있어서 자라면서 엄청 심심해하지도 않고 저를 많이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서방님들이 하나둘씩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둘째 드러님은 변호사가 됐고, 셋째 드러님은 박사 졸업 후 연구실에 취직했고, 막내 드러님도 결국 7급 공무원에 합격했거든요. 저도 드디어 7급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저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요. 당연히 우리 막내도 7급 공무원 합격할 줄 알았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들 모두 사회에서 자리 잡았으니 이제 결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역시 우리 아들들이야. 아주 기특해. 우리 막내까지 7급 공무원이 됐으니 이게 바로 경사지. 우리 손주가 태어난 후로 계속 경사가 끊이지 않는구나. 오랜만에 오니까 그 사이에 엄청 잘한 것 같네. 우리 손주 할아버지한테 와봐라. 막내들은님 너무 축하드려요. 7급 공무원이라니. 요즘 가정 되기 어려운데 공무원이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꽃길걸음이만 남았네요. 우리 애들도 훌륭한 삼촌들이랑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좋은 거라고 이제 서방님들이 다 잘 풀려서 결혼하고 완전히 독립하면 저도 육아 외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제2의 직업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에서 원하는 자리를 잡은 서방님들은 최근 3년 동안 줄줄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사인 둘째 서방님은 중학교 교사인 동서와 결혼했고, 연구원이 된 셋째 서방님은 같은 연구원인 동서와 결혼했어요. 7급 공무원이 된 막내 서방님은 공기업에 다니는 동서와 결혼했으니 시댁은 3년만 계속해서 잔치집이었고 축제 분위기였죠. 시어머님은 틈만 나면 동네에서 자기 아들들 결혼한다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둘째는 변호사라서 중학교 선생님이랑 결혼시켰고, 우리 셋째는 박사하고 연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같은 연구원끼리 결혼시켰지 뭐. 아주 딱이지 않아? 우리 막내는 7급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같은 공짜 들어가는 공기업 다니는 며느리로 봤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들이 워낙에 아주 뛰어났으니까 며느리들도 뛰어난 애들로 받아야 당연하지. 아유 참 비결이 뭐래. 너무 부럽다. 아들이 넷인데 어쩜 다 그렇게 잘 커서 결혼까지 잘한 건지. 우리 아들은 생각만 해도 속 터지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애 낳고 집에서만 놀잖아. 내가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우리 큰애도 대기업 다니는데 맏며느리가 애들 낳고 집에 퍼져 있어. 나도 그건 참 속상해. 원래 맏며느리도 회사 다녔는데 애 낳은 게 벼슬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사는지 참. 나도 그래서 가끔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 어머 그래? 그러면 좀 말 듣는 척이라도 해. 우리 며느리들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나한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밖에 나가 돈 벌라고 하냐면서 나한테 애 맞을 거냐고 대든다니까. 요즘 너무 대바라진 것들이 많어. 아주 그냥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언제 이렇게 된 건지 말세다 말세라니까. 그러게 우리 때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들 넷도 잘만 낳아 키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순엄살 피우는 거지 뭐. 나를 봐. 아들 넷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잖아. 내 남편이 뭐 육아하는데 돈 것만큼이나 도와준 것 같아. 다 나 혼자 애들 키운 거야. 내 아들들을 자랑하면서도 문제는 맏며느리인 저를 자꾸 욕하면서 나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아이들 키우면서 주부로 살게 된 건데 어머니는 이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잖아. 나 때는 4명 아들을 혼자 키웠어. 겨우 애들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애들 둘만 키웠으면 나도 나가서 일했을 거다. 어머님,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그때랑 달리 지금은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저희가 함께 살면서 둘째 들은님, 셋째 들은님, 막내 들은님, 그리고 제 취업하기 전인 남편 뒷바라지까지 제일 바쁘게 살면서 애들까지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바로 저잖아요. 이러시면 정말 서운하죠. 그냥 하는 밥에 숟가락 하나씩 더 얹은 거면서 유세 떠는 거야. 집에서 팽팽 돌면서 뭐 그렇게 바쁘다고 유난이야. 이따 저녁까지
너희 동서들 좋아하는 거 싹 다 해놔라. 오랜만에 우리 아들들 다 오기로 했어. 상 제대로 차려놔야지. 이렇게 시어머니는 계속 틈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시댁에 상을 차리라고 하는 등 식모 취급을 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동안 서방님들 뒷바라지에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키우는 것까지 제일 바쁘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음식할 돈이랑 제 인건비 주시면 음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다못해 출장 배틀을 불러서도 출장비까지 따로 줘야 되는 건 아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계속 신무 취급받으면서 살 수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번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이까지 음식도 식구들 위해 못해주냐며 두고 보자고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참여 못하게 할 줄 알아라 하며 씩씩대고 말하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취직해서 열심히 번 돈 덕분인 건 잊었어. 이까지 음식하는 게 뭐 어렵다고. 식구들 위해서 하는데도 돈을 달라고 해? 너 아주 두고 보자.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참여 못하게 할 줄 알아. 시댁 행사에서 저를 빼주시면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시간도 부족하고 피곤했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으름장을 놓는 대로 제가 제사에 참여를 안 하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이 돼서 다시 와달라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아니, 한 번에 그냥 넘어가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근데 남편도 대신 시어머니가 다시 먼저 찾아와서 애들 예뻐해주고 나한테 행사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했다고 하니 좋아하는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와달라고 하기 힘들 거라면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먼저 굽히고 들어오신 걸 보고 다시 남편 집안 행사에 참여할 거라고 했죠. 그러던 중 시댁에서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는 해돋이 여행을 갑자기 가겠다고 여행 준비를 하라길래 애들 짐까지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짐이 어떤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제 가방만 쏙 골라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네 집은 어떤 거냐? 이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애들 집은 이 파란색일 거고. 맞아? 네, 애들 집은 파란색이고요. 보라색 가방 안에 있는 저희 신랑 짐도 있어요. 제 거는 빨간색이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너는 뭐하러 따라 나와? 해돋이는 나랑 아들들하고 손주들만 이렇게 다녀올 거다. 너는 집에서 밥이나 해놔. 다녀와서 먹게. 해돋이에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도 올 거니까 다 같이 먹을 양 생각해서 넉넉하게 해놔라. 그러면서 저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돋이에 동서들도 같이 가니까 동서들 먹을 것까지 넉넉하게 해야 된다고 장까지 봐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요? 동서들은 해돋이에 따라가고요. 제가 동서들 먹을 것까지 장 봐서 음식 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시는 거면 큰 착각을 하신 건데요.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그냥 넘어가주니 시댁이 아주 만만해 보였나 본데. 음식 똑바로 안 해놓으면 우리 큰아들이랑 곱게 못 살 줄 알아. 무슨 음식 해야 될지는 내가 문자로 보내마. 시어머니가 저를 식모 취급하던 게 여전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 뜻대로 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음식을 안 해놓으면 남편과 곱게 못 살게 하겠다며 가짜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떠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에게 문자로 먹고 싶은 음식 목록이 도착했습니다. 첫째 동서가 좋아하는 굴전, 둘째 동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셋째 동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다 해놓으라고 빼곡히 적힌 리스트를 보며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이걸 다 준비하라고? 해돋이 여행 따라오지 말고 밥이나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동서들은 다 해돋이 여행 따라가고 나만 음식하면서 기다리라는 게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모처럼 우리 엄마가 동생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당신의 차를 좀 맛있는 밥 먹고 싶었나 본데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채수 씨들도 그렇고 다 같이 처음 가는 여행이잖아. 당신이 맏며느리인데 이런 것도 못해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먼저 숙이고 들어올 거란 생각 안 해. 이번엔 당신이 숙이고 들어갈 차례 아니야? 근데 남편은 모처럼 엄마가 동생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당신의 차례좀만 먹고 싶었나 본데 좀 맞춰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거기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숙이고 들어온 게 엊그젠데 이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이번엔 나보고 숙이고 돌아가주면 안 되냐고.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진심 아주 잘 알겠어. 속 좁은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고. 당신은 애들이랑 회도지 보러 간 김에 추억이나 많이 쌓고 와. 저는 너무 열받아서 애들이랑 추억이나 많이 쌓고 오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남편이 애들 못 보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날의 취업 시간에 맞춰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나 먼저 이혼할게. 동서들아 시댁 잘 부탁해였어요. 제가 보낸 문자로 새해 첫날부터 시댁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고 남편은 그제서야 뭐하는 짓이냐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꼭 해야겠어? 이혼이라니? 농담이라도 가만 안 넘어갈 거야. 빨리 식구들한테 사과해. 아니 문자 내용 그대로야. 우리 이혼하는 거 맞거든. 해돋이 여행 가서 우리 애들이랑 추억은 많이 쌓았어. 이제 우리 애도 내가 키울 거니까 넌 그에 맞게 넉넉하게 미절 하나 준비해서 법정에서 보자. 저는 남편에게 문자 내용 그대로라며 이혼하는 거 맞다고 했습니다. 애들이랑 추억은 많이 쌓았냐고도 물어봤죠. 이제 우리 애들은 제가 키울 테니까요. 이자료 넉넉하게 준비하라 했더니 남편은 어제 시어머니 편 한 번 든 거 가지고 이러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설마 내가 어제 우리 엄마 편 한 번 든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장난치지 마. 이런 장난 정말 재미없어. 식구들 앞에서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나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면 이제 그만해. 당신은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내가 문자 내용 그대로라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결혼 전에 어디서 일하던 사람인지 그새 잊었나 봐. 그러자 남편이 부르르 떨면서 잘못했다곤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부 취급을 받으면서 새 서방님들의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것까지 전부 청구할 거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혼을 하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고 갑작스럽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지. 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서방님들 뒷바라지에 당신 뒷바라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가 나 지금까지 괴롭힌 증거 다 있거든. 전부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애들이나 조심히 잘 데려와. 그렇게 한바탕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해돋이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 못한 건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훈계질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혼을 왜 하냐? 네가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결국 내가 시킨 대로 음식도 하나도 안 해놨구만. 고양 것. 그래서 저는 모범은 어머님이 먼저 보여야 순서 아니냐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었죠. 모범이요? 모범을 보일 거면 어머님이 먼저 보이셔야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모범적으로 행동하신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던가요. 모범은 무슨, 웃기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했는지 대뜸 제 뺨을 올리더라고요. 지켜보던 동서들과 서방님들도 청백하게 질렸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 전에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법인에서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들을 도와 그들의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물론 소송 절차, 서류기한, 전자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퇴사 전에 친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 생각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었고요. 퇴사하시는 건 정말 아쉽네요. 덕분에 정말 업무털하게 봤었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희가 특별히 TC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변호사님도 참, 저 놀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님인데 연락할 일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늘 환영해요. 육아하시다가 애들 어느 정도 크고 복귀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연락도 환영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일 더 하고 싶은데 저도 나올 때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때는 이혼이 좋은 일도 아닌데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할 일 안 생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손으로 이혼하겠다고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할 일 생길 줄은 몰랐죠? 제가 그 집안에서 나오자 정말 신기하게도 시댁 아들들 인생이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요. 둘째 서방님은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집까지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 지내겠다고 통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님, 진짜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변호사 일이나 열심히 할 거지. 뭣도 모르는 주식에 남의 말 듣고 전부 투자했다가 지금 홀랑 날리게 생겼어요. 저희 살고 있는 실어집까지 팔아야 될 지경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둘째 서방님이 주식에다 꼬라박을 줄은 몰랐네. 동서 어떡하면 좋아? 앞으로 그래서 계획은 있어? 이 상황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가 잘못해놓고 집까지 날려놓고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 지내겠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 정말로 이대로 못 살겠어요. 형님 저 어떻게 하죠? 진짜 막막하네요. 동서 뭐하러 참고 살아. 동서도 중학교 선생님이고 직장 탄탄한데 게다가 지금 애도 없잖아. 이런 무능력하고 줏대없는 남편이랑 계속 살면 동서 자신만 파고게 될걸. 그냥 이혼해. 절대 합가하지 말고. 내가 합가해봐서 아는데 아주 지옥 같아. 동서가 울면서 연락이 왔길래 절대 합가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둘째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서방님은 연구원 월급으로 사기에는 너무 비싼 집을 욕심부려 샀더라고요. 근데 그 집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결국 이자 때문에 벙없다고 결국에는 둘째 서방님처럼 시댁에 들어와 합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원인 동서가 칠색팔색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혼하셨는데 이런 일로 연락드려 죄송해요. 둘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첫째 형님한테 연락해서 이혼 준비한다고 들어서요. 정말 이 집 아들들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도 굳이 무리해서 비싼 집 사더니 지금 완전 망했다니까요. 집을 사자마자 가격이 폭락하는 중인데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너무 빡세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시댁에 들어가 합가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셋째 서방이까지 그랬다고? 둘째 동서가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다. 맞아. 내가 첫째 동서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해줬거든. 내가 이혼 전문법인 법률사무원으로 일했어서 아주 잘 알지. 합가는 죽어도 싫은 거지. 나도 합가는 절대 추천 안 해. 아주 그냥 질색팔색하면서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지금 와서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자꾸 본가로 들어가자고 해서 미치겠어요. 나한테 연락한 건 결국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 맞으면 바로 우리 변호사님들 소개해주고.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애초에 그 집 사기도 싫었거든요. 자기가 고집부려서 집 잘못 사고 투자 잘못한 걸 왜 저한테 같이 떠안자고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어요. 요즘 누가 합가를 해서 살아요. 절대 싫죠. 그럴 바에는 이혼할 거예요. 그래, 동서 잘 생각했어.
여기 우리 변호사님 명함이야. 그중 뭐라인진 잘 몰라도 모은 일만 생기면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동서들이 매일매일 싸우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건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며느리들을 자꾸 부른다고 하시는 거 있죠. 예전에는 저와 자꾸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려 했다고 동서들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남편과 이혼한 후로 시어머니가 자꾸 명절이나 시댁 행사,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일찍 와서 음식 만들어라, 휴가 쓰고 와라, 애는 안 가지고 뭐하냐 등 괴롭히는 통에 진지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들은 이런 거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진짜 무슨 시어머니가 자꾸 일찍 와서 음식 해라, 휴가라도 쓰고 빨리 와서 준비해라, 애 가져라 하나하나 간섭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공기업 다니면서 가뜩이나 꼰대들 비위 맞추는 것도 짜증나는데 시댁의 꼰대 중에 꼰대인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으니 진짜 막막해요. 막내 동서도 결국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나 찾아온 거면 딱 봐도 알긴 알겠는데 첫째 동서 둘째 동서도 다 나 통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받았거든. 나도 알지. 우리 시어머니가 이발난 거. 요즘엔 안 참고 다들 이혼하더라. 인생 길잖아. 굳이 참고 살면서 헛돈 날 일이 있어? 병원비가 더 들어. 그러니까요 제 말이. 또 제 남편은 지가 꼴에 7급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뻗드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떠받들어주니까 지가 무슨 뭐라도 되느냐. 공기업 다니는 제 입장에선 그저 웃겨요. 지만 철통밥 그릇인가요 뭐? 원하면 우리 변호사님들 소개시켜줄게. 잘 생각했어. 이렇게 나 나오자마자 시댁 미천이 확실히 드러나버릴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겠지. 그 아들들도 진짜 웃겨. 뭔 일이 있으면 다 시댁으로 회귀할 생각이나 하고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남편들이랑 살면 나처럼 오래 고생한다. 형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음 놓고 이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혼에는 잊지 않을게요. 형님,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 있는데 애는 한 명 있고요. 진짜 젠틀하신데 사별해서 혼자의 키우는 잘생긴 부장님이에요. 혹시 원하시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뭐 소개까지. 막내 동서도 참. 우선 막내 동서 이혼 성공하고 차차 얘기해보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전에 첫째 동서, 둘째 동서, 그리고 막내 동서까지 모두에게 친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소개시켜줬고 시댁은 졸지에 4명의 아들들이 모두 이혼 남이 될 상황이 됐답니다. 이게 다 저업저득이자 운명 아닐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즈였습니다.